네, 오늘이 5월 7일 수요일 아침인데요. 예, 휴일에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보다 이틀 늦은 목요일에 여러분을 찾아뵙는 5월 첫째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 이번 주도 맛과 영양이 살아있는 100% 착즙 주스 제주랑과 함께합니다. 고양신문 고양팟은 멤버십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성을 바탕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보다 알찬 영상 만들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 헤드라인입니다. 경기도가 K컬처밸리 민간 공모 추진 일정을 밝혔는데요. 관심이 가장 높은 아레나는 내년 5월에 공사 재개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산 동구보건소가 백석동 안산공원에 신청사를 개소했습니다. 지난주 열렸던 고양시의회 5분 발언 중 주요 내용을 체크해드립니다. 김민숙 의원은 단절된 39호선 대체도로를 조속히 연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고요. 손동숙 의원은 장항습지 황폐화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미경 의원은 대장동과 내곡동의 하수관로 설치가 시급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김혜련 의원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자, 최규진 의원은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민경 의원, 비서실 주도의 언론중재의 제소가 정치적 탄압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30일이었죠. 경기도의 김성중 행정 1부지사가 K컬처밸리 민간 공모 추진 일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선 시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아레나 공사 재개 시기 언제쯤 될까 좀 봤더니 내년 5월 말에 공사를 재개하고 2029년 12월에 아레나 준공을 목표로 잡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을 조금 되살려 보면 4개월 전인 지난 1월에 경기도가 올해 12월에 공사 재개하고 2028년 6월 말까지 준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사 재개 또 준공이 각각 좀 많이 늦어진 이런 느낌이네요. 아무래도 좀 조속한 착공을 기대했던 또 지역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실망스러운 좀 발표일 것 같은데요. 각종 커뮤니티나 이런 데 반응을 보면 4년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니 실망이다. 최근 콜드플레이 공연 보니까 아레나 지연이 더 속상하다. 아레나가 준공된다는 2029년까지 과연 K-팝의 유행이 지금처럼 이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일단 애초 약속보다 늦어진 거잖아요. 네네. 경기도는 여기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가요? K컬처밸리 사업 재개의 공모 기간, 그 다음에 협상 기간, 그 다음에 공사 기간, 이게 모두 다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공모 기간은 4개월에서 5개월로, 또 협상 기간은 2개월에서 4개월로, 그리고 여기에 이전에 없었던 설계 보완 등 공사 재개 준비 기간, 이게 3개월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특히 기존에 31개월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공사 예상 기간이 43개월로 무려 12개월이나 늘어났습니다. 1월에 발표할 때는 주민들의 어떤 들끓는 여론을 좀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하는 걸로 발표를 했지만, 막상 다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그 일정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늦춰진 이런 분위기입니다. 눈에 띄는 게 네. 설계 보완 3개월 요 일정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네. 이건 뭔가요? 김성중 부지사의 설명에 따르면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미리 만나서 사전 미팅, 의견 수렴 회의라는 거를 했어요. 근데 그 회의 자리에서 대부분 참석했던 기업들이 아레나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이구동성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투자 기업이 되든 아레나 설계 변경 요구가 있을 거니까 그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을 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K컬처밸리 민간 공모에 대한 기업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민간 기업이 여기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경기도가 그만큼 고심하고 있다라는 흔적이 좀 엿보입니다. 설계 변경을 할 수가 있는가 보네요. 지금 상황에서 이미 뼈대가 올라갔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변경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좀 변경하면은 더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뭐 큰 틀에서 변하지는 않고. 당연히 그러진 않겠죠. 네. 그럼 비용에서 큰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3개월. 민간 공모 이거 좀 성사시키려고 네. 경기도가 이번에 뭐 공모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뭐 이렇게 밝히긴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게 항목이 많으니까 이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표 보시는 대로 사업 범위를, 그러니까 아레나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T2 부지 전체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전체적인 맥락은 기업의 선택권을 많이 부여해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업 기간도 아레나만 할 경우에는 43개월 내 준공이지만 T2 부지를 할 경우에는 체결 후 36개월 내에 착공하면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천천히 착공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했고,
여러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도 출자자 구성이나 지분율을 사후에 변경할 수도 있고 메인이 되는 주관사도 3년 이후에는 바꿀 수 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자율성을 이번 응모 조건에다가 좀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단위 계획도 자유롭게 제한 가능하다. 변경 가능은 아니고 제한 가능하다. 제한하면 우리가 검토하겠다. 물론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이제 빼는 그런 전제 조건으로, 그리고 기존에 말씀하신 그 아레나의 골조에 대한 안전 진단은 GH가 책임지고 완벽하게 안전 진단해 주겠다. 이런 조건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 변경된 사업 계획에 따른 K컬처밸리 공사 재개 일정, 이게 네.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거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 기간은 9월 30일까지 5개월간 공모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참가 의향서라고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이런 또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6월 9일까지 참가 의향서를 먼저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가 의향서 쉽게 설명하면 선 서류 제출 후 투자자 확보로 해서 나중에 최종 응모를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참가할 의향은 있는데 아직 투자자가 완전히 확보가 안 됐다라고 하면 먼저 의향서라도 좀 먼저 제출해 달라. 그러면 어느 기업이 관심이 있는지를 경기도가 감안해서 접근하겠다. 이런 뉘앙스가 여기 담겨 있어서 이것도 어쨌든 문턱을 낮춘 이런 흔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접수가 완료가 되면 GH가 10월 한 달 동안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선 협상 기업을 선정을 하고 내년 2월까지 기본 협약이라는 걸 체결하고 5월에 착공, 그 다음에 2029년 12월에 아레나 완공. 경기도는 지금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참가 기업이 많아야겠네요. 저희 당연히 입장에서는. 많아서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게 경기도의 바람이겠죠. 일산 동구보건소가 KT 마두동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달 28일부터 백석동에 새로 신축한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보건소 새 건물 위치는 백석역에서 약 400m 정도 거리에 있는 중앙로변에 있는 그 안산공원이라는 녹지공원이 있거든요. 자, 거기에 지상 4층 연면적 16,125제곱미터 규모로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고요. 총 사업비는 약 460억 원이 투입됐다고 하네요. 동구보건소가 오랫동안 이제 그 KT 일산지사 건물 새 들어 사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두동 뉴코아 사거리에 KT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공간도 협소하고 또 일반 이용자들 사용하기도 좀 불편하고 또 어떤 감염병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일반 이용자들과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보건소로서는 너무나 취약하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 이게 많이 심각했죠. 문제가 됐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을 추진을 한 건데 초기에는 이 안산공원의 녹지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일부 주민 또는 시민단체에 좀 반발이 있어서 반대 여론이 일기도 했지만 2021년 6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3년 9개월 만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완공된 건물에 이번 직접 좀 가보셨죠? 네네네. 이게 건물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제가 가봤는데요. 일단 새로 지은 건물이라서 당연히 크고 넓고 쾌적했습니다. 깔끔한 외관의 건물 2개 동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고 각 층마다 중앙 통로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인데요. 자, 사진에서 보시는 이 오른쪽 건물에는 일산 동구보건소가 들어가고 또 왼쪽 건물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다시돌봄센터 등 보건 관련 각종 센터들이 이렇게 입주를 해 있는 형태고요. 또 한마디로 보건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과 기관들이 비로소 한 장소에 모여서 어떤 효율적인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시설들 이렇게 층마다 배치가 됐고요. 무엇보다도 그 안산공원이 바로 이 앞마당이기 때문에 넓은 녹지를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쉼터로서의 전망도 괜찮았습니다. 동구보건소 신청사 이렇게 개소된 모습을 보니까 주민분들이 되게 편하고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이게 네. 한편으로 좀 보니까 보건소 외에는 네. 원래 계획됐던 건물들이 제대로 착공이 안 되거나 지금 늦어지거나 하는 되게 많잖아요. 아예 무산된 것도 있죠. 일산 서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정치 논리로서 이런 게 좌우되는 게 되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공인프라는 말 그대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이런 행정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기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착공이 늦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 비용이 이렇게 한정없이 누적되는 건데 과연 이런 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빠른 행정의 속도를 좀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28일에 고양시 의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5분 자유 발언, 시정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5분 동안 자유롭게 이렇게 발언하는 이런 자리인데요. 시 행정이 놓치고 있는 점 또는 각 지역의 현안 등을 살필 수 있어서 꽤 재미있는 이런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주요 내용을 몇 가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석 시의원 5분 발언 내용을 보니까요. 덕양구 관산동과 벽제동을 연결하는 이 39호선 국도 대체우회 도로 미개설 구간이 있다. 미개설 구간에 대한 조속한 개통이 필요하다 지적을 한 내용이 눈에 띄어요. 새로 개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노선은 또 어딘지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 지역분들 아니면 또 잘 모를 수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선 국도 39호선이라는 이 도로는 고양이나 경기 북부에서 호곡로라고 부르는 그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행주대교에서 시작해서 고양시의 능곡, 화정, 원당, 그 다음에 고양동을 지나서 양주와 의정부까지 올라가는 이 경기 북부 도시들의 간선도로가 바로 이 국도 39호선입니다. 근데 이 도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도심을 빼놓지 않고 이렇게 다 들러서 가다 보니까 구간별 정체가 아주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를 좀 우회하는 이런 대체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만들자라는 계획을 벌써 한 20년 이전부터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중에서 토당 관상 구간, 다시 말해서 그 능곡 6교에서부터 통일로를 바로 연결하는 9.3km의 자동차 전용도로 계획한 지 17년 만에 뒤늦게 개통을 했어요. 당시에 저희가 뉴스 택배로도 이걸 올려드려서 많은 분들이 이걸 관심 있게 보시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도로가 반쪽짜리다라는 게 김민숙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통일로까지는 갔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본 도로인 그 39호선 고양동까지 연결을 하려면 관산에서 벽제 6.4km 구간을 마저 개통해야 완성이 되는 건데 6.4km 구간이 언제 착공될지 계획이 막연하다라는 지적인 거죠. 네, 이 5분 발언 내용을 좀 보니까 네. 김민석 의원이 이 관산동 구간 통과 차량 수 통계를 제시한 게 좀 약간 눈에 띄었어요.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해당 구간에 대한 빠른 착공을 요구한 내용이 있네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급한 대로 순서대로 한다 뭐 이런 원칙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거 봐라, 이 도로가 통행량도 많고 또 교통체증도 심하니까 우리가 더 급하다 이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김민숙 의원이 그런 걸 제시한 건데 김 의원은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국토부의 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지금 미개통 구간을 반영해라. 그 다음에 서울국토청과 토지보상비의 이견을 좀 해소하고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 좀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 도로 계획이 고양시의 미래 도시전략 차원에서도 즉각 반영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단순히 지역 교통 민원 해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수도권 서북부를 잇는 광역교통망의 핵심이자 국가적 기반 시설로 인식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사업의 위상을 좀 격상해서 정부와 국회 등 상위기관을 고양시가 설득해 나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은 고양시의 대표적인 자연유산인 장항습지가 지금 심각하게 황폐화되고 있다라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장항습지는 2021년에 람사르 습지로 등록이 되면서 국제적으로도 그 생물 다양성의 보고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은 정말 소중한 곳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4년 전에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한강 유역 환경청도 그리고 고양시도 관리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바람에 지금 현재 급격히 망가지고 있다라는 게 손 의원의 지적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지금 공공연하게 사실 지적이 되온 상황인데 어려운 게 이게 안전 문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함부로 빨리 장항습지 가서 관리해야 되지 않냐라는 목소리를 이렇게 섣불리 내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장항습지가 장마철이 되면은 모든 쓰레기가 하천으로 막 떠내려오거든요. 저 멀리 강원도, 경기도, 뭐 충청도에서 이렇게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밀려서 결국 한강하구로 오는데, 장항습지는 또 서해의 밀물과 위에서 내려오는 강물이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내려가지를 못하고 장항습지 위로 이렇게 얹히는 이런 현상이 매년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은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곳곳에 정말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 있고 부패한 냄새도 나고 이런 상황이고, 이거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위적으로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서 좀 사람들이 치워줘야 되는데 지뢰 위험이 있다 보니까 아예 접근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쓰레기뿐만
아니라 뭐 가시박이라든지 이런 생태계 교란 식물들도 무서운 속도로 지금 장학습지를 잠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빨리 좀 대책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장학습지 관리 책임이 이제 행정상으로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게 참 이게 애매한데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걸 담당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반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생태관리는 환경부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지뢰 문제는 이건 환경부 소관이 아니다. 지뢰 문제는 지자체가 국방부랑 협의해서 안전한 대책을 마련해 줘야 우리가 들어가서 생태관리를 할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금 갈라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국방부를 또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국방부에서는 장항습지는 현재 군사작전 지역이 아니다. 관리 책임을 우리가 고양시에 이미 몇 년 전에 떠넘겼다. 군사지역도 아닌데 지뢰 탐사를 우리 국방부가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지금 서로 책임 소재를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5분 발언에서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나요? 네, 어쨌든 원론적으로 장항습지를 남사드 습지 지정됐다고 고양시가 잔뜩 홍보해 놓고 생태는 지금 망가지고 있고 시민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생태 관광 자원으로 시너지를 낸다. 이런 거는 지금 전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장항습지를 통해서 환경 보존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방향 뭔가 수립해야 된다.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뢰 제거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라.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데크나 이런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뢰 제거가 완전히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구간, 그리고 위험 지역 간에 명확한 경계를 좀 설정하면 그래도 여기를 좀 탐방도 할 수 있고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러지 않겠냐. 그런 통제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수 비처리 구역이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생활하수나 오수가 별도의 어떤 관로로 분리되지 않은 채 또는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취약 지역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당연히 악취 또 수질오염 등의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덕양구 능곡동 13, 17통 일원도 바로 이 하수 비처리 구역에 해당하는데요. 무소속 김미경 의원이 이 마을에 하수관로 설치가 정말 시급하다라고 5분 발언에서 촉구를 했습니다. 김 의원은 능곡동 13, 17통 일대의 하수 문제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이고 신속한 정비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기된 이 능곡동 13통에서 17통 여기가 어느 지역인가요? 행정동으로는 능곡동에 속하지만 법정동으로는 그러니까 대장동, 내곡동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최근에 좀 자주 나왔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곡역 인근에 있는 그 자연마을들 여기,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공인프라가 하수 인프라나 이런 게 마련되지 않았던 이런 마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 의원이 전한 상황 심각했습니다. 생활하수 오수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도랑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장마철이면 이 물이 넘쳐서 인근 마을 생활 공간까지 이렇게 악취와 오염이 번지는 실정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모기의 주요 서식지가 돼서 감염병 위험도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결국 필요한 게 지금 인프라 구축인데 예. 이번 건에 대해서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고양시 관계자는 현재 고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수도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근데 이 마을이 약 480개 가옥이 생활하고 있는 대장동, 내곡동 일원의 하수관로 설치는 3단계 구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2030년 즈음, 다시 말해 5년 후에나 하수관로 설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개발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후순위로 두자, 뭐 이런 방향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에 대해서 김미경 시의원은 이거는 정말 행정과 현실이 따로 노는 모습이다 라고 강하게 성토를 했습니다. 당장 악취와 위생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런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능곡동 13, 17동 일원을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늦어도 2027년까지는 하수관로 작업을 좀 마쳐달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일원 의원은 국내 문화예술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인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고양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일산 호수공원에 유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은 과천 그리고 청주에 있는데요. 김 의원은 최근 문체부가 분관을 하나 더 추가로 설립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고양시로 가져올 수 있도록 고양시가, 특히 이동환 시장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이기영 국회의원
의원이 좀 힘을 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5분 발언의 요지는 이 고양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서 호응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규현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그 문체부 차관 그리고 고양시 담당 공무원 등과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가칭 국립현대미술관 일상관 추진을 이렇게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 의원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호소공원에 유치해서 킨텍스, 아람누리, K컬처밸리 등과 시너지를 발산하며 고양시의 문화산업 발전의 구심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7대3, 지방비 3 중에서는 도비와 시비가 이제 반반씩이고요. 분관 유치에 뛰어든 지자체가 고양시 말고도 많이 있어요. 정읍, 전주, 광주시, 그 다음에 또 진주시도 있고요. 원주시 적극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네. 뭐 노린 건 아닌데 어제 휴일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네. 리움미술관을 좀 갔다 왔거든요. 오, 예. 한남동에 있는. 세계적인 미술관이죠. 공연도 보고 전시도 보고 사람이 달라 보이네요.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오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도 사실 사람 구경 되게 많이 했어요. 그날. 그렇구나. 예, 이런 게 좀 설치됨으로써 유입 효과도 있고 경제 유발 효과나 이런 것들도 되게 클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마침 이번 5분 발언에도 그 얘기도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관람객 한 명당 평균 지출이 우리 돈으로 약 24만 원 정도인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여기에는 뭐 정말 세계적인 미술관인데 참고해서 북서울 미술관이 건립됐다. 그러니까 북서울 미술관 수준의 연간 약 50만 명 방문객을 가정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1,2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약간 좀 이렇게 늘려잡은 것 같긴 한데 꿈은 크게 가져. 어쨌든 경제 유발 효과가 크다라는 점을 강조한 거고요. 국립현대미술관 일상관 유치 이 프로젝트에 과연 고양시가 어떤 모습으로 호응을 하게 될지 저희도 좀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킨텍스가 이동환 시장 최측근 시의원의 친동생을 감사로 선임한 건에 대해서 보훈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규진 시의원이 시장의 주요 기관장 인사를 시의회가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네요. 23년 3월에 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사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출자 출연기관의 그 대표를 선임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임명하기에 앞서서 이제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로 좀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같은 해 10월에 고양시에도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그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조례 공포 이후에 고양시에서는 단 한 차례도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인데 지자체장과 이제 시가 응하지 않으면은 이게 청문회 개최가 사실 어렵거든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 해야 한다로 돼 있는 건 아닌가 보네요. 네. 근데 최 의원이 다른 지자체 사례도 제시를 좀 했네요. 도내 6개 기초 지자체가 인사청문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규진 의원이 이제 고양시에도 인사청문회를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하고 그리고 공직자들에 대한 공정한 검증을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로서 작동을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을 하고 주요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정식으로 좀 요청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킨텍스 감사 논란을 최규진 의원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대목도 있네요. 근데 사실은 킨텍스 감사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긴 해요. 이게 인사청문회 대상은 이렇게 기관장들급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만일 도입되고 정착이 됐다면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문제와 더불어서 한번 비판하고 가는 거냐 그대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냐. 네, 고양 시민회 지역 시민단체이죠. 정보 공개 청구를 좀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네. 이 감사 선임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됐는지를 좀 약간 확인해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당시에 이제 회의록이랑 뭐 감사 지원자 현황 이런 것들을 공개 요구를 했는데 킨텍스에서 일단 거부를 했어요. 거부 사유는 개인정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개인정보는 빼고 달라고 했거든요. 몇 명이 지원했는지 선임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렇죠. 그거는 뭐 사실 이름 빼고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선임 과정이 사실상 떳떳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사실상 시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하겠다. 좀 이런 입장도 같이 나타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저희 민선 8기 고양시가 이 행정 광고 배제 기준 이거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저희랑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실 관련이 그렇죠. 네. 되어 있는 문제라 가지고 이 기준 자체가 워낙 좀 문제가 있고 좀 과도하고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이 저희뿐만 아니라 네. 여러 곳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미디어 뭐 전문 매체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예.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정민경 시의원이 이 고양시 행정광고 연간계획과 광고 배제 기준 이거 좀 문제 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는데요. 고양시가 지금 객관적 기준 없이 단시 시정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계속 작년까지 고양신문에 대한 행정광고를 중단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행감에서 사실 문제 제기가 되니까 부랴부랴 뒤늦게 여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나왔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좀 문제들이 더 많이 심각하죠. 있다. 네. 더 심각하다. 이게 이제 요 5분 발언의 주요 요지였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것만으로 광고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배제하는 조항 뭐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타 지자체들 대부분이 정정 보도 혹은 이제 반론 보도가 나왔을 경우에 이제 이러한 좀 제재를 가한다. 이것도 이제 몇몇 지자체밖에 없어요. 조정 신청만 한다고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광고를 배제한다는 기준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거의 딱 한 거 있더라고요. 저희 통영시인가? 아 그래요? 예, 여기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빼놓고는 확인을 고양시. 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정민경 의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거예요. 이런 조항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대부분 이제 정정 보도나 이제 반론 보도가 성립된 경우에 한해서 광고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뭐 일부 지자체가 두고 있긴 하지만은 이거 조정 신청만으로 이렇게 광고를 제한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을 마련하면은 만약에 이제 특정 언론사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네. 일단 무더기로 조정 신청 다 넣은 다음에 그렇죠. 예. 조정 결과랑은 전혀 상관없이 이를 근거로 해가지고 광고를 끊을 수 있다. 이거 실제로 완전 그런 일이 나타났잖아요. 예. 예. 정민경 의원의 5분 발언 중에서 이제 더 큰 문제를 지적한 거는 뭐냐면은 저희를 직접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고양신문에 대한 이번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이 이게 담당 부서인 언론 홍보 이쪽 부서가 아니라 비서실이 주도로 이런 일들이 진행됐다. 이제 이 점을 지적했어요. 언론 홍보 담당관실에서는 관련 조정 신청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저희도 먼저 사이드로 알아봤었는데 그때 언론 홍보 담당관 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했었을 때 저는 처음에 그 연기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진짜 그랬었던 것 같고 이거를 이제 비서실이 그러면 이제 조정 신청을 직접 진행을 한 건데 업무 분장상으로 비서실은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데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예, 언론 네. 관련 업무는 명확하게 언론 홍보 담당관실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절차적 정당성에도 큰 의문을 갖게 한다. 좀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지자체장이 행정 광고를 미끼로 이 비판 언론 탄압하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풀뿌리 지역 신문 연대 조직이 저희 바른 지역 언론 연대가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좀 구조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좀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집행 실태에 관한 보고서도 이번에 내고 설문조사도 좀 진행하면서 고양시가 이제 가장 좀 이례적이고 되게 심각한 케이스인데 유사한 사례가 다른 지자체들에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광고를 미끼로 해가지고 비판 언론 지금 탄압하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관련 제도나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거 아니냐. 행정 광고라는 거를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좀 조치들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신문이 추천하는 다른 영상도 시청해보세요. 고양신문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고양신문을 응원해주세요.